다음 광고 가겠습니다. 바디로직 광고예요. 자, 바디로직 조율 베개가 1차 물량 완판 기념으로 할인 이벤트를 연장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거 정말 좋아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높이로 베개를 조절할 수 있는 바디로직 조율 베개와 조율 베개 플러스를 7월 18일까지 3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거기에 조율 베개를 구매하시는 분께는 15,000원 상당의 데일리 커버도 한 장을 무료 증정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디로직의 제품 자신감 아시죠? 바디로직 조율 베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구매 후 30일 이내에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 하나가 왔어요. 네. 조율 베개 다 갖췄어요. 감동입니다. 최고입니다. 저는 일자목, 거북목을 거쳐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까지 발전해서 치료도 오래 받았고 좋다는 브랜드는 다 써보고 또 메모리 폼, 라텍스 안 써본 숙제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건을 말아서 경추를 지지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보면 아시겠지만 10분이면 뒷목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머리가 답답해지고 잠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대신 매트리스를 바꾸고 베개는 포기한 채 아무것도 안 베고 생활했어요. 바디로직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레깅스도 종종 입는데 그 효과를 몸으로 아는 사람인지라 여기서 판매한다는 베개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조율!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베개 유목 생활하면서 나쁘지 않은 데까진 가도 항상 뭔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조율 베개는 말 그대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작은 차이로 아침에 얼굴이 붓느냐 안 붓느냐가 결정되고 특히 목 어깨가 아픈지 안 아픈지 수면 후 피로가 풀렸는지가 결정되다 보니 고민이 많았는데 조율 베개는 이런 저의 예민한 니즈에 맞게 제 스스로 제 몸을 체크해 가면서 저만을 위해서 조절이 되더라고요. 높은 베개를 못 베는데 유아용은 터무니없이 낮고 경추 베개 브랜드들은 디자인이나 소재가 조금씩 맞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조율 베개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베개를 샀더니 개운한 아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디로직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바디로직 그리고 전화번호 031-345-4550 여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물 없는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저도 일단 두 가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윤석열 캠프에 KBS 기자가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김기흥 기자인데 부대변인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흥. 네, 손흥민 할 때 흥. 네. 김기흥 전 기자는 2003년에 이제 KBS에 입사해서 이 국회와 법조 쪽에 출입을 했었고 그리고 한때 이제 일요 뉴스타임 앵커를 맡아서 좀 얼굴을 알려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KBS 경인취재센터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하는데 그 윤석열 캠프 공보팀에서는 추천받은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영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김기흥 기자가 이제 KBS에 있다가 정치권을 간 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데 일단 뭐 KBS에는 기자의 정치권 행위에 대한 윤리 규정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 규정에 보면 이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김기흥 기자가 이 정치부에서 활동하다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윤리 규정이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윤리 규정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기자들의 이 정치권행을 두고 참 다양한 얘기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고 또 이번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한겨레 기자라다 청와대로 갔고 또 대변인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강민석 그렇죠. 대변인도 네. 중앙일보 부국장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국정원보 비서관으로 일했던 여연호 전 비서관도 이제 한겨레신문 출신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근데 저는 기자 직무를 수행하다가 정치권으로 갔다 그 자체를 비판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다만 좀 이런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론사 근무를 하던 중에 이런 정치권 행위로부터 제한을 받고 자리를 훌렁 옮기는 거 이거는 좀 윤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남아있는 후배들이나 동료들 입장에서는 이 선배가 이 동료가 집단의 뭐 직업 선택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지만 훌렁 캠프나 정치권으로 가버리면 그에 대한 비난은 남아있는 사람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의가 아닌 거라고 보고
이번 KBS 김기현 기자의 경우에도 한 4일 만에 이 KBS를 그만두고 이제 윤석열 캠프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김기화는 아닌가 봤더니 아니네. 김기화. 김기화 기자는 댓글을 댓글 읽어주는 기자. 기자. 네. 젊은 기자고요. 좋은 기자예요. 네. 예전에 대단히 내가 한번 젊다 김기화 기자는. 옛날에 한번 트위터에서 막 기레기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래서 KBS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 비난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 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합니까? 나 진짜. 그러니까 다 취미도 고약해. 아, 그럼 넘어가면 되지 뭐. 어? 그 시기에 서로 비난받고 비난하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KBS에 있었으면은 넘어가야지. 그걸 또 굳이 그렇게 확인 사살까지 해. 아, 네, 네. 미안해가지고 정말. 그때 누구죠? 그 송현정 기자였나요? KBS에. 네. 그때 좀 논란이 됐을 때 네. 김기화 기자가 자기 선배 찾아가가지고 왜 질문을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고 나서 유튜브 생방송 만들면서 그래서 예. 한때 방송이 조금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네. 적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언론 생활을 그만두고 바로 이제 캠프로 직행하는 거, 요거는 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직전에 윤석열 대변인이었던 이동훈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그만두고 바로 윤석열 캠프로 옮겼던 케이스였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경욱 씨는 오전에 KBS 갔다가 오후엔 청와대를 갔던 그런 네. 사례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솔직히 꼭 남 얘기할 것도 아닌 게 중앙일보 강민석 기자, 그러니까 강민석 대변인도 중앙일보 그만두고 얼마 안 돼서 청와대로 맞아요. 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 서창훈 전북일보 대표이사, 네, 이 사람은 지금 현직인데 이낙연 캠프로 불리는 이 신복지 전북 포럼에 이름을 올리고 맞아요. 이 전북일보는 심지어 그 소식을 보도까지 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좀 요즘 부적절한 행동인 폴리너니스트는 거죠. 하도 흔해가지고 네. 그냥 그런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게 뭐 일률적이진 않은데, 근데 언론인들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치고 정치권을 가야 된다. 좀 이 정도의 합의는 어느 정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언론인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기자의 이제 정치권행 문제를 윤리규범에 적시하고 있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유예 기간은 뭐 그 회사에서 녹을 받아 먹었으면 좀 지켜야 되는 동료들에 대한 또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꼭 6개월의 유예 기간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건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되물어 봤을 때 그런데 저는 뭐 언론인들의 정치권으로 가는 이 전후 행동이 폴리널리스트인지 아닌지 가르는 또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케바케라는 건데 이번에 지금 김기현 기자가 논란의 이제 윤석열 캠프행을 선택을 하면서 언론 비평지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기현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캠프에 들어갔다고 뭐 한 자리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그 사람이 뭐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건 일종의 뭐 도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저는 그 얘기는 좀 개소리인 것 같은 게 아니 윤석열이 대권 지지율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유력한 주자인데 그 이광재 캠프 막 이런 데 가면서 그런 얘기하면은 그렇지. 어느 정도 이해가는 측면은 있는데 아니 지금 유력 주자 1위 후보 대권 후보의 그런 캠프 쪽으로 가면서 뭐 당장 보장받을 자리가 없으니까 괜찮다니까 좀 그 얘기는 좀 웃긴 거고. 아니 그 당장 지금으로부터 9개월 후면은 네. 대통령이 누가 될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9개월 정도 여기 캠프에 몸담아 가지고 좋은 자리 가면은 아니 뭐 던질 수 있는 KBS 기자직 아닙니까? 아니 게다가 그렇죠. 또 지금 1등인데 그걸 갖고 뭐 보장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요. 그때 보장 안 받는지 한번 봅시다. 네. 뭐 물론 윤창중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으로 가기 전에 뭐 언론 지면을 이용해서 막 박근혜 물고 빠고 난리도 아니었고 또 이동훈 씨도 뭐 그만두긴 했지만 유튜브 논설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윤석열은 막 물고 빠고 난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뭐 김기흥 씨는 그런 기사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런 식의 자리를 보장받을 게 없다라고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6년 3월 11일에 KBS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 명의로 129명의 기자들의 이름이 공개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당시 그 KBS 기자협회가 고대형 KBS 사장 체제를 이제 비판을 했어요. 네네. 예, 언론 자유, 공정 보도 이걸 외치면서 당시에 기자협회 그 성명이 나왔었는데. KBS 기자협회가 아마 KBS 보도를 비판했을 거예요. 그렇지. 보도를 비판했더니 그 KBS 기자협회를 비판하는 자 정리 네. 다시 한번. 그 정상화 모임. 죄송합니다. 2016년 3월 11일에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 성명이 나왔습니다. 129명의 기자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KBS 기자협회가 당시에 KBS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이 129명의 KBS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 명의의 그 성명에는 방법도 레토릭도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다. 민주노총 산하 특정 노조의 이중대라는 비판을 곱씹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명단 중에 김기흥이 있는 거야. 딴 김기흥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네네. 그 김기흥이 맞다면은 이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 뭐 황상무 씨 이름도 있고요. 네네. 예. 거기 아주 많은 이름들이 들어가면서 박에스더도 있구만. 박에스더도 있고 KBS 정지환도 있고. 예, 예. KBS 기자들이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죠. 그렇죠. 예. 홍기섭도 있었고. 아이고 우리 성창경 형님도 계셨네. 아, 성창이 형님. 성창경 형님도 계시고. 네네. 예, 그래요. 이강덕 이 형님도 계시고. 박승규도 있네. 박승규. 야, 제법 많이 한다. 진짜. 그러니까 KBS에 음. 앵커를 하건 뭘 하건 얼굴 많이 내비쳤던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내비쳤던 선수들. 음. 그 선수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 음. 그래서 아 그때 막 진짜 대놓고 커밍아웃 하는구나 그런 얘기 많았었죠. 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박상범도 있었고 성명을 냈는데 거기 김기흥 씨가 이제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그 김기흥인지 동명이인의 김기흥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 점도 좀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고요. 근데 네. 이름에 있어 보여 네, 지금. 김기흥 기자가 뭐 이렇게 두 명은 아닐 겁니다. 그래. KBS에. 예. 김기환 없어요. 예. 김기호? 김기환 없어. 예. 김기환은 훌륭해. 좋은 네. 기자입니다. KBS에서 참 보물 같은 기자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허튼 짓 하면은 2배로 비난하시거든요. 그 얘기 또 한다 이제 또. 예. 예.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도 하면은 음. 윤석열 쪽에서 지금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 좀 대변인 임명 과정에서 일단이 좀 드러나 보여요. 그 저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쪽에서 이렇게 현직에서 있는 기자들을 일종의 이제 홍보 담당자식으로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지금 캠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언론을 굉장히 도구화하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언론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을 지금 무슨 홍보 담당자쯤으로 좀 생각하는 듯한 그렇게 이상인데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또 그렇게 또 이용당하고 있고. 그렇죠. 왜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자기와 특별한 인연을 갖지 못한 기자들을 그동안 이제 본인의 정치적 구상을 공유되지 않은 기자들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채용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 상황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때가 진짜 폴리얼리스트들이 천국이었는데 그렇지. 그때는 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재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서울시청 출입 기자들을 위주로 캠프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어울려 다니고 굉장히 뭐 그 행태는 부적절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좀 정치적인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하고 이제 큰 인연을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게 오히려 더 공정해 보인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자들을 홍보 담당자 취급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윤석열의 행태가 가능한 것은 실제로 이제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검사로서 재직을 하면서 기자들과 그동안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를 또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과 목적에 맞는 기자를 활용을 해왔고 이 윤석열의 지금 기자 용병술은 그 행태를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기에 기자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씁쓸하고 또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실제로 그 윤석열 전 총장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워낙에 지금 정치부 기자들을 제대로 상대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재라든가 내일 대선 출마하는 거기도 뭐 라인업 짜고 취재 정하고 매체 선정하고 이러는데 계속 불협화음이 나다 보니 네. 기자들도 이제 좀 이거 왜 저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기자들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법조 기자단 상대할 때는 되게 편했지. 그쵸. 딱 해가지고 자기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있으면서 몇몇 친한 법조 팀장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라인업 짜고 이런 건 편했겠지만 지금 정치부 기자들의 생리 자체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법조 기자들은 이 검찰의 입과 정보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들이고 네.
그게 이제 적절한지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근데 네. 정치부 기자들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동훈 대변인을 그렇게 경질을 했던 것도 자기의 그냥 홍보,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그냥 전달하는 도구로서 활용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이 문제가 또 발생한 거 아닌가. 대검 대변인 정도로 네. 아마 유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본 거죠. 이동훈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몇 년 했고 내가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데 그 정도로는 본인의 롤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흔히 말해서 파킹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말이죠. 평소에도 윤석열에게 기자는 어떤 존재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 뭐 그냥 내 대변인 정도. 네. 내 말을 좀 잘 이렇게 좀 요밀조밀하게 문제 없도록 만들어서 발표해주는 어떤 앵무새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앞에서 기자들이 자신의 쓰임새를 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마당에 끌려간 또 팔려간 기자들 보면은 참 그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또 기레기 인증을 또 이렇게 하시는구만. 그렇죠. 우리. 사실 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야 뭐 신문만 봐면 자기 얘기를 저렇게 잘해서 해주는데 네. 기자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 전두환 때 필름 한번 보십시오. 이 기자들은 뭐 완전히 그냥 대통령 앞에서는 그냥 뭐 개지 개. 애완견. 박정희 때 어떤 기자,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그 사건 아세요? 박정희가 이제 들이받은 거 기자 술 먹고 모르시는구나. 네. 예, 저기 박정희가 이제 연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해가 아마도 79년 그 해. 그해 이제 그 박정희가 이제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네. 연두 기자회견 때 그때 강성종 기자라고 나중에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했을 거예요. 강성종 기자가 질문에 없는 예상되지 않은 사전에 밝히지 않은 질문을 던져버린 거야. 강성종 맞나? 강성재 기자. 강성재 기자. 강성재 네. 기자. 강성재 기자가 예상이 없던 질문을 던졌더니 그 뒤로 얼마 후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같이 저녁에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대. 대통령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자들별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동아일보 강성재입니다 했더니 강 기자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마를 들이받은 거야. 박정희를. 뚝배기. 박정희가 강성재 기자 이마를 들이받은 거예요. 예. 그러더니 박정희가 오른손으로 자기 이마를 만지면서 얼얼한데 갔어. 그럼 갔어요? 네. 대변인과 박근혜의 부축을 받고. 그러니까 아 그냥 그거 가고 끝이야? 갔어. 그리고 끝났어. 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예, 그래요. 사실은 이제 동아일보에 대해서 한동안 79년 권력 말이니까 뭐 네. 동아일보가 특별히 뭐 어떤 그런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투철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동아일보 기자들을 해직시켰잖아요. 그런 동아일보인데 그쵸. 동아일보가 이제 권력 말기가 된 것을 짐승적인 본능으로 알아차렸나 봐. 그때부터 김영삼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게 내내 박정희를 불쾌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질문을 또 그딴 식으로 해버리니까 팍 그냥 마음이 상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나서 동아일보 강성재입니다 했더니 강 기자들이 확 이렇게 네. 귀엽습니다. 이 정도면 귀엽지 않나.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열흘 후에 사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강성재 씨는 이제 민주정의당에 입당을 했다고. 그래요. 민정당에 나중에, 맞아요. 나중에 민정당에 입당. 네. 네. 그거는 알아요. 네. 공화당에 입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네. 공화당에 입당한 게 아니라 예. 예, 참 아주 재밌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얘기는 오늘 그 이데일리라는 언론에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요. 뉴스 플러스라는 제목을 달고 이준석엔 환호, 박성민엔 싸늘, 2030 극과 극 반응 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네네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대학생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지난 21일 깜짝 발탁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는 환호하던 여론이 청와대의 박성민 비서관 발탁에는 싸늘해서 그 이후에도 관심이 쏠린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2030 세대가 이준석에게 환호하고 박성민에게는 싸늘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가 첫 번째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성민 비서관이 임명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이제 거기에 동의했는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준석 현상에 열광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네, 이런 이제 근거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 박성민 비서관에 대한 비판은 2대1만 한 게 아닌데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비판을 했었고, 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비판을 했었고, 또 뭐 공부의 신 하여튼 그 사람도 그뭐 강성태. 했었죠. 네. 강성태. 그리고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한국경제에서는 25세 박성민의 분노, 공정, 역겨워, 해임 초코 사이트 등장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 MBN은 박성민 1급 공정하냐에 즉답 피한 고용부 장관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조선일보는 난 왜 공시생됐나 이게 공정? 박성민 청와대행의 2030 분노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박성민 비서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첫 번째 청년 비서관이 왜 필요해?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박성민 비서관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게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지? 뭐 이런 비판 이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2030 세대들이 9급 공무원 붙으려고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25살 대학생이 1급 비서관이 되다니 이게 공정해? 이런 비판하는 건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아니 이 비판은 이제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가장 먼저 했으니까 제가 좀 뭐 국민의힘 보좌관들한테 묻고 싶은데 보좌관이라는 게 이제 4급, 5급 맞아요. 적으면 이제 7급, 8급, 9급 아닙니까? 네. 니들은 행시 봤어요? 라고 이제 아무 시험 안 묻고 보고 싶은 들어왔어요. 거죠. 아니 행시정고사하고 9급 공무원 시험이라도 봤습니까?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이 있으면은 정무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일종의 뭐 늘공 어공 중에 이제 어공이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들도 시험 안 봐놓고 공무원이라고 지금 나라에서 세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임명되는 거는 공정한 거고, 박성민 비서관이 청와대로부터 임명되면은 2030 세대의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까? 이게 좀 논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언론도 좀 웃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를 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행시에 행자도 안 보고 1급, 막 2급 공무원이 됐는데 엄청 많이 됐죠. 네. 민경욱 대변인도 공무원 됐었잖아요. 네. 근데 민경욱 대변인이 행시 봤냐고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가 박성민 비서관이 이제 그 정무직 비서관으로 임명이 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냔 말이죠. 심지어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전에 간부회를 했잖아요, KBS에서. 그리고 오후에 넘어가서 청와대 대변인 그걸 했잖아요. 심지어 그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도 그 KBS의 보도국 간부들이 민경욱 전 의원을 욕을 했어. 제가 그때 KBS 담당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정말 보수적 색채가 너무 강한 KBS 간부들조차도 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인도 시험 안 보고 간 거야, 솔직히. 그렇죠. 본인도 그냥 1급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대1이라는 언론에 지금 박성민에 대해 싸늘하다 여론이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근거가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민청원에 몇 명이 동의했는지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준석 당대표 관련 특혜 의혹 뭐 이런 것들도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많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글들을 하나씩 따가지고 기사를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보여지는 현상은 맞죠. 보여지는 현상은 맞는데 정말 이것이 이제 2030들의 분노에 기반한 것인가? 뭐 물론 이제 20대 지지율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30대 지지율은 뭐 이렇게 큰 변동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본인들이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오히려 이 여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전에 그 얀센 백신을 예비군이나 민방위들에게 맞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앙일보인가 어디선가 여초 커뮤니티에서 왜 남자들만 맞게 하느냐 이거 뭐 불공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 여기저기 언론에서. 그런데 미디어논에서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이른바 이제 여초 카페라고 하는 곳 거기서 글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주요한 글도 아니었고 큰 반응도 없었고 댓글에서도 아니 뭐 그냥 군인용으로 준 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기사를 쓰고 싶은 어떤 마음에 주제거리를 뽑아와서 거기에 맞는 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수든 아니든 그것만 딱 찾아서 그냥 그거를 이제 현상이라고 보여주면서 오히려 현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박성민 비서관에 대한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험도 안 보고 자기도 이제 급수 높은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박탈감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싶은 생각이. 예를 들면 이제 네네. 별정직
1급 공무원이 고시 합격 후 30년이 걸리는 그 현실을 질타하는 그런 응시자들도 있고 그래서 네. 예, 그 부분은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어공. 그분들은 뭐 30년, 50년 공무원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공직 생활을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하고 그냥 일반직, 그러니까 늘공하고 어공은 전혀 뽑는 방법도 다르고 이 박성민 씨는 이른바 이제 어공이란 말이죠. 어쩌다 공무원이 된 스타일. 그런데 그걸 이제 늘공의 사례에 대입해가지고 마치 뭐 사람들은 1급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25살에 무슨 1급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선발 방식도 채용 방식도 다른 두 가지를 놓고 그거를 똑같다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청와대에도 다 시험을 안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임명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정무직에 대해서 누가 임명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격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그 좀 얘기는 할 수 나왔었는데 있어요. 네. 지금은 이 사람이 25살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은 9급으로 들어가서 1급까지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어떤 어공이 임명됐는데 이런 비판을 받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위원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논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비판의 피트가 완전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보누리라는 우리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는 게 아마 정의당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이준석에 비한 박성민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박성민은 빈약한 세계관, 첫째로 이제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정작 본인의 최대 업적인 최연소 최고위원과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은 두 중년 남성 정치인의 의지로 이루어졌다. 본인의 세계관과 정치 인생이 벌써 모순을 일으킨다. 두 번째, 박성민은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로 기용됐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준석과 박성민 사이에는 청년이라는 공통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책상과 의자가 둘 다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같은 가구가 아니듯이 청년을 높은 자리에 세운다고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황스럽다. 더군다나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청년 지지율은 최악이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결과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당시 이제 최고위원이었으니까요. 1급 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은 과연 합당한 처사인지 의문이다. 셋째로 박성민의 세계관에서 빌런은 아이돌의 간호사 복장과 리얼돌이다. 불평등이 문제라면 그 원인이 되는 기득권을 들이박는 팩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악당으로 지목한 것이 간호사 복장과 리얼돌.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조커가 아닌 동네 초등학생이랑 싸우는 꼴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박성민 씨는 좀 적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박성민 비서관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고 네. 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했느냐, 뭐 실제로 이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었느냐, 뭐 이런 점은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정무직 공무원이 됐다, 25살이. 그러면 지금 이제 국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게 공정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1급 공무원 1년도 아니에요. 1년 연봉이 뭐 7천 뭐 그렇다고 하는데 1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면 같이 이제 물러나겠죠. 그런데 이걸 또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 프로필에 한 줄로 딱 집어넣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요직으로 갈 수 있다면은 이거는 혜택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일각의 이제 지적이죠. 만약에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청년들에 대한 발탁 인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게 차라리 콘테스트로 한번 해봐라. 지금 저 국민의힘이 대변인 뽑듯이 콘테스트로 뽑았다면은 아니 뭐 24살이 아니라 뭐 고졸이고 20살이어도 군대 안 간 사람이어도 저는 박수 받고 그 어떤 공정한 절차를 거쳤으니까.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혜택을 입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모든 인사가 사실 그런 형태로 돼 있긴 하지만은 박성민 씨가 그 자리에 적격이냐 이런 부분과 또한 박성민 씨가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의 어떤 여러 성과들을 봤을 때는 너무 과한 자리라는 평가를 지울 수가 없고, 게다가 이런 높은 자리로 가서 이걸 갖고 또 예를 들면 차기의 민주당 비례대표로 뭐 신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그 발판을 삼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게 사실은 정말 불공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고 커뮤니티가 시끄러워요. 진짜 이 문제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공정을, 실질적인 공정을 요구했더니 완전히 연맥이는 그런 답으로 줬다라는 분위기가 아주 강하거든요. 물론 이준석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자, 이준석이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물론 이제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그건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갈 것이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된다면은 그만둬야지. 사실 이 어떤 공정의 염원, 청년들의 어떤 그런 염원을 안고 당대표가 됐는데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면 바로 이거 돼야지. 그런데 그 문제와는 또 별개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가 정무수석이었다면은 콘테스트를 했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니 뭐 시간은 많이 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 뭐 여러분 지금 휴대폰으로 걸어서 결정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방법이 너무 지나치다면은 앉혀놓고 심사위원 통해서 명망가들 앉혀놓고 이 사람이 제일 좋겠다라고 결론 내려서 그 사람 차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박성민 씨 선출 과정은 박성민 씨가 민주당에서 정치한 거 말고는 뭐 이렇다 할 뭔가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적임자에 대한 그런 논란은 사실 특혜 논란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장관들이나 뭐 다른 수석들이나 사실 뭐 비슷하죠. 대부분. 아니 그렇지. 임명되는 과정은. 아니 뭐 무슨 다른 수석들이야 뭐 나름대로 자기들 프로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컨택된 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지금 대학 다니다가 휴학기를 내고 지금 1급 비서관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과하다라는 인식은 또한 합리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 자리를 왜 만들었냐, 혹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적격인가, 뭐 이 얘기는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데. 아니 견해는 좀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터무니없는 지적일 수도 있겠고, 아니고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 마음 맞는 사람 써서 청와대 꾸리겠다는데 왜 10이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고 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박성민이 왜 그 자리를 갔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 장관이 왜 필요하냐? 이거는 뭐 논쟁의 대상인데 만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누군가를 기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청년 장관이라면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흔히 말해서 경력이라고 하는 게 빤하잖아요. 그렇죠. 20, 30대 경력이라고 하는 게 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스토리라든가 능력 이런 것보다는 좋다 이제 기용을 했어요. 하는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왜 기용했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따지면은 누굴 기용하든 간에 그 논쟁에서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건 좀 생각이 달라요. 네. 그런 얘기를 안 들을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정무 감각만 있으면은 가능한 일인데 꽂아 넣었다는 인상을 자꾸 주는 부분은 정무적으로 이렇게 좀 스무스하고 정말 유연하게 이렇게 좀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그게 과도한 비판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다시 나이 많은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고졸이라도 군대 안 간 뭐 20대 초반이라도 좋은데 이 사람을 꽂아 넣었다는 인식이 지금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년 비서관이라고 하면은 굳이 그 자리를 이제 공정 일종의 이제 개발식 경쟁 시스템을 해가지고 선발해야 된다면 다른 자리들은 그렇게 안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청년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왜 필요하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네. 그런 이게 생각이 청년 정책을 세우는 게 꼭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청년 장관 이런 얘기했지만 청년 정책을 세우려면 기재부, 뭐 국토부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부처의 비서관에 다 청년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입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그 자리를 만들어서 네. 전 이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부가 찍히긴 해요. 그냥 솔직히 좀 얼굴 마담식으로 네. 세운 거 아니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권한이 그 부분이야.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도 그거에- 그 비판은 동의한다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게 첫 비판이 국민의힘 보좌관 협의회에서 나왔는데 너네도 어공 아니냐는 거죠. 근데 너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건 굉장히 좀 피트가 어긋났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마치 이제 20, 30대가 구급 시험도 하면은 이제 1급까지 가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뭐 1급이 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은 어떤 정무직도 임명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엔 잘못했어요. 이철희 씨가 기용 발탁 아주 대단히 잘못했고 이 과정에서 도대체 뭐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나서서 뭐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무슨 식으로 책임을 지게? 지가 뭔데? 그리고 비서관이 그게 뭐 수석이 뭐 그렇게 챙기고 지도 육성하고 그런 자리입니까? 비서관은 비서관 나름의 어떤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롤이 있고 그 책임은 자신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석이 뭔 책임을 져? 이런 식의 하는 방법은 이건 정말 박성민을 2번 죽이는 꼴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다른 수석들이나 다른 비서관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이렇다 할 그런 경력과 또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 지금 뭐 경제수석 포함해서 다 기재부 출신들 아닙니까?
저는 꼭 아닌 그런 사람이 더 사람들 곁에 많다고 둬야 봅니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실무를 아는 사람들인데 아니 박성민이 도대체 무슨 청년인 거 외에 뭐가 있냐 이거야. 이 사람이 무슨 논문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까? 무슨 뭐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 가지고 뭐 관찰해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상징성이지. 말 그대로 아까 저 동기 형 얘기한 듯이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앞으로 이제 이 정치 이런 참 그 어떤 전시성 정치는 분명히 좀 앞으로 두고두고 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앞으로 저 우리 이철희 씨는 또 한번 사고 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지금 정무 수석으로 가 있어요. 이건 좀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고 제가 여러분 분명히 이철희가 정무 수석 됐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했죠. 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낫지 않습니까? 안 먹을 욕을 굳이 좀 불러일으켰어요. 아니 이런 건 논란이 없어야 돼 기본적으로. 논란을 왜 야기합니까? 아니 논란 중에 합리적인 비판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없어야 돼. 임기 말에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할 일은. 그런데 지금 본인이 또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뭐 수습이 안 되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헛소리나 해야 되고 이런 저 이철희 씨는 앞으로 사고 또 칩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염려가 됩니다. 그 이런 임기 말에는 이런 논란을 가급적 좀 잠재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이 논란을 셀프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다른 나라엔 30대 대통령이 있는데 정말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선출됐잖아요. 박성민 씨 선출합시다 우리. 선출하면은 동의가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좀 반박다운 반박 좀 하세요 좀. 정말.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